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태순입니다. 우리가 주민지도 돌봄 공론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17강에서 우리가 돌봄 위기와 전환의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18강에서는 돌봄 통합 지원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9강에서는 이 두 내용을 바탕으로 왜 주민이 돌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인 측면 또 정치적인 실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돌봄 체계는 행정 중심, 시장 중심, 가족 중심이라는 세 가지 모델이 뒤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돌봄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 모델은 모두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 즉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돌봄의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정 중심의, 그 다음에 시장 중심의 돌봄, 가족 중심의 돌봄이 각각 어떤 한계에 직면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 중심 돌봄의 한계입니다. 행정 중심의 돌봄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탁사업 중심의 구조입니다. 맡기는 거죠. 돌봄이 행정 절차와 공모사업으로 흘러가면서 결국 서비스 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무원 중심의 계획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현장을 잘 모르는 행정계획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 격차로 인한 불평등입니다. 지자체 간 재정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서비스 격차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행정 중심 구조에서는 주민의 삶과 현장의 리듬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 중심의 한계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돌봄이 비용 논리와 이윤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은 소외되기가 쉬워지는 거잖아요. 또 인력도 비용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다 보면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안전이라든가 인권 같은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시장만으로는 돌봄을 다 커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족 중심의 돌봄의 한계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는 가족이 돌봄을 책임져 왔지만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또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등으로 가족은 더 이상 돌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치매나 만성질환 같은 것이 증가하면서 가족 돌봄이 가족 고통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정 중심, 시장 중심, 가족 중심 돌봄이 모두 한계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돌봄이라고 하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민이 중심이 돼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 윤리와 관련된 측면입니다. 돌봄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상호 의존적인 존재로 본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돌봄은 개인이나 일부 기관의 역할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정치적인 도덕적인 의제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즉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생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프로덕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공동생산은 뭐냐면 돌봄에 있어서는 정부나 전문가나 주민이 함께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는 방식을 할 때야만 돌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이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설계자이자 실행 파트너가 되어야만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된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생산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돌봄 서비스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설계하고 실행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주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계획자이고 공동 담당자다, 생산자다라고 하는 관점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커먼스의 관점입니다. 커먼스라고 하는 것은 공동의 자원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돌봄을 시장의 상품이나 국가의 재산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원, 공동의 자원으로 보는 관점인 것이죠. 지역 구성원 모두가 돌봄에 대해서 함께 관리하고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돌봄을 시장의 재화가 아닌 공동의 자원, 즉 돌봄을 커먼스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지역의 구성원들이 돌봄이라는 자원을 함께 관리하고 의사결정할 때 돌봄이 사유화되거나 상품화되지 않고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돕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수평적인 연대와 공공성에 대한 지향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왜 주민이 돌봄의 주인이 돼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주민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의 상황, 혼자 있는 어르신, 위기의 신호 등 생활 세계의 정보를 행정보다도 주민이 훨씬 빠르게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도로를 놓거나 건설을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웃에 누가 아픈지 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지는 전문가들보다도 이웃에 있는 우리가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기반한 돌봄은 주민만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은 조정과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친밀성이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돌봄 관계는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거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이웃만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에 걸린 이웃의 문제를 공무원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우울증이 완화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민이 중심이 아니면 돌봄은 필연적으로 사업으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작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닿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돌봄에 관한 사회적인 불평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주민이 중심이 될 때 현장의 실질적인 필요가 정책의 중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민이 중심이 될 때 지속 가능한 돌봄이 가능한 것입니다. 관계에 기반한 돌봄일 때, 즉 주민이 중심이 될 때 한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이 되죠. 주민들이 서로 돌봄을 발견하고 연결하는 생태계에 놓여 있을 때 돌봄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재생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주민이 주체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주민 중심 돌봄이 가능하려면 먼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돌봄은 가족만의 일이 아니고 돌봄은 국가의 일도 아니고 돌봄은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자리 잡혀야 주민의 참여가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량의 확보입니다. 돌봄은 돌볼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웃의 할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할머니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이 돌봄 과정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역적으로도 우리 지역에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조사라든지 케어맵 같은 것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취약점이 있는지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방안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소통 역량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역량을 가질 때 훨씬 더 질 높은 돌봄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직화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마음을 내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도와주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역할과 기능을 서로 충분히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거를 조직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직화가 필요합니다. 지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할 수 있는 조직, 또 치매 노인들을 어떻게 도와줄지를 연구하고 고민하는 조직, 이런 다양한 조직들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두 명의 사람만으로는 돌봄을 지속할 수 없고, 협동조합이라든가 주민조직이라든가 돌봄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조직이 되어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또 책임감 있게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인식의 변화, 역량의 확보, 조직화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을 할 때 돌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결국 이 세 가지를 갖추어 가는 것이 주민이 돌봄에 관한 힘을 갖는 단계라고 봅니다. 돌봄 권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갖출 때 주민은 훨씬 더 주체적으로 돌봄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한테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까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읍시 사례입니다. 전북 정읍 아시죠? 정읍의 산내면이라고 하는 작은 면에서 이루어진 시범 사업입니다. 중앙대학교에 돌봄 관련된 연구진들과 정읍시,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협력해서 만들어 놓은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민이 돌봄 매니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돌봄 매니저가 직접 사례 관리를 수행하고 이웃 간의 신뢰 회복,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이 정읍시라고 하는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돌봄 공백이 굉장히 큰 지역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한 곳에서 어떻게 돌봄을 이룰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진들이 주민 중에 일정 사람을 선발해서 돌봄 매니저로 키운 다음에 그 돌봄 매니저들이 다양한 돌봄 활동을 서포트하면서 돌봄의 질을 높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정기 방문이라든가 안부 확인, 그 다음에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견하거나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의료나 요양 관련된 서비스, 또 복지라든가 이런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지역 자원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과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효과까지 거둔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놓치기 쉬운 현장의 정보를 돌봄 매니저, 주민이 가장 빠르게 인식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신뢰를 회복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돌봄의 질을 더 높인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천시 사례입니다. 부천시는 돌봄 관련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여기서는 동 단위로 돌봄 리더를 양성해서 고립 예방 안전망을 구축한 선도적인 사례입니다. 부천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의료사업이라든가 주민 또 지자체 등이 서로 협력하면서 돌봄을 계속해서 보양시켜 온 것인데요. 특히나 이제 돌봄 리더를 양성해서 주민이 돌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정읍시에서는 돌봄 매니저를 시 차원에서 선발을 했다면 부천시에서는 동 단위로 돌봄 리더를 양성을 훨씬 더 대규모로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방식은 위험 가구를 조기 발견하고 또 이웃과 연결하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동과 연계를 해서 그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생활권에서 주민이 서로 지원하고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고립과 위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컸다. 실제로 지역에 돌봄 리더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에 직면한 고립되거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심각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가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례는 아산시에 있는 송악면 사례입니다. 여기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송악 함께 돌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이 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뭐 공동 식사라든지 생활 지원, 동행 서비스, 돌봄 공간을 운영하는 것,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돌봄, 노인 돌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나 계층을 포함하는 돌봄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국형 대표적인 돌봄 모델의 하나로 되어가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주민이 중심이 돼서 돌봄을 하는 것, 또 주민이 중심이 되고 행정이라든가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돼서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에 기반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돌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주민들은 충분히 갖고 있다. 많은 선례들이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주도해서 돌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현실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있었던 몇 개의 한국 사례들도 이런 기반을 형성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기반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 그 다음에 공간, 예산 이렇게 세 개의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프라는 제도입니다. 주민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예산에 돌봄 항목을 포함시킨다든지 마을의 돌봄 협의회를 제도화한다든지 주민 공론장을 의무화한다든지 주민 평가나 감시 체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제도를 형성을 해서 주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제도적 기반이 있는 것과 제도적 기반이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제도적 안정적인 기반이 있을 때 예산이라든가 인력의 지원을 받기도 훨씬 더 용이해지잖아요. 두 번째는 공간이에요. 공간. 주민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공간, 서로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경로당이라든지 도서관, 요새는 도서관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마을회관이라든지 주민센터 같이 생활권 기반의 돌봄 거점이 필요합니다. 논의를 위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함께 식사하거나 함께 치유를 받거나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 또 주민회의라든지 공론장이라든지 이런 것, 즉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간 역시 중요한 인프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민 돌봄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공적 조직을 통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민 스스로 예산을 만들 수도 있죠. 아산시 송악면처럼 스스로 협동조합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 만든 예산 또는 행정과 주민이 서로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서 공동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함께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기반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자원봉사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돌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적절하게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예산에 관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 왜 돌봄은 주민이 주도해야 하는가, 주민이 돌봄을 왜 주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돌봄은 관계이고 관계의 주인은 주민인 것이죠. 행정중심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주민 기반의 돌봄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민이 설계하고 주민이 운영할 때 돌봄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냥 주민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민에게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역량을 키워야 되고 또 돌봄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몇몇 지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은 이런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주민 돌봄을 통해서 주민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 그리고 주민 역량이 있을 때 행정이라든가 기업과의 협력도 실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의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